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살인자 할망구 타 죽는 꼴이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를 비집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불길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대문을 발로 박차고 연기 속으로 몸을 던진 아이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할매, 어디 계세요? 같이 나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내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은혜의 고아원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단정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얀 페인트 칠이 된 벽, 잘 정돈된 마당, 현관 앞에 걸린 사랑과 희망의 보금자리라는 현수막까지 누가 봐도 따뜻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랑도 희망도 없는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2층 구석방, 창문 옆 낡은 침대에 진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이지만 겉보기엔 9살쯤으로 보일 만큼 작고 왜소한 체구에 너무 큰 회색 티셔츠가 앙상한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꼭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나이에 비해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덩치 큰 아이 둘이 들어섰습니다. 14살 민석이와 13살 재훈이었는데 이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 많고 힘센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진우 앞으로 다가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도 입양 탈락했다며? 벌써 몇 번째야, 이 찌질이 새끼. 재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아까 원장 선생님이 예비 부모한테 뭐라 그랬는지 들었어? 이 애는 좀 몸이 약하고 말도 더듬어서요. 라고 하더라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진우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야, 사람이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진우가 작게 아프다고 말했지만 민석이는 뭐라고? 똑바로 말 못해. 이 더듬이 새끼가? 하며 비난했습니다. 재훈이가 낄낄거리며 웃었고 민석이는 진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진우는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더 심하게 맞는다는 걸 여기서 4년을 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민석이가 쓸모없는 새끼라며 침을 뱉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는 말에 두 아이는 서둘러 방을 나갔고 진우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툭툭 털고 창가로 다시 걸어가 앉았을 때 아이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앉았고 제일 앞쪽에는 원장인 김 선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여자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이 밥을 뜨기 시작했을 때 원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더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원장이 오늘 입양 면접이 어땠냐고 물었고 진우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더 곤란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죄송하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뭐가 죄송해?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하며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고 진우는 그 안에 담긴 냉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숟가락을 멈추고 진우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선생님이 얼마나 애써서 좋은 집 알아봐 주는데 넌 왜 맨날 탈락이야? 도대체 뭐가 문제니?
하고 물었습니다. 진우가 모르겠다고 작게 대답하자 원장은 말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 말도 더듬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려는 거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고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푹 쉬며 에휴, 선생님도 참 힘들다. 너 같은 애 하나 때문에 고아원 평판까지 나빠지고 후원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왜 입양도 안 되는 애들만 있냐고 하며 후원금도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돌아갈 때 진우는 홀로 뒤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원장이 시킨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진우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고 마지막 그릇을 씻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었고 2층 구석방에서 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었지만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는데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진우 그 애는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12살이나 됐는데 입양 한 번 못 갔잖아. 애 하나 때문에 후원금이 줄면 다른 애들도 피해야. 원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응, 그래. 다음 달쯤 되면 어디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지.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거든. 진우는 이불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눈물은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그동안 모아둔 책 2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개 밑에 숨겨뒀던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기 때 찍은 사진인데 누가 찍어줬는지도 모르는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으며 원장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고 삐걱하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고아원 철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고 말입니다. 해가 떠올랐고 진우는 마을 외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골목길로만 다녔고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질 무렵 진우는 한 낡은 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으며 집은 거의 폐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창문 안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헛간을 발견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살짝 열어보니 낡은 농기구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헛간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밤만 여기서 자자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졌고 헛간 안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지만 고아원 딱딱한 침대보다는 나았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낯선 소리들이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허기가 더 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헛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고 발소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는데 뭔가 땅을 더듬는 듯한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상자 뒤로 몸을 더 숨겼고 숨소리마저 최대한 줄였습니다. 헛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고 손에는 흰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어둠 속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냐? 진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숨도 안 쉬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는 거 아는데. 나와라. 진우는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일어섰고 상자 뒤에서 나오자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노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에로구나.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짚고 서서 계속 말했습니다. 여긴 위험해. 썩 나가거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나가라고. 진우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 옆을 지나칠 때 코끝에서 묘한 냄새가 났는데 약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비누 같기도 한 냄새였습니다. 진우가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아원 애 집? 진우가 멈춰섰고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노인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고아원 빨래 냄새가 나거든. 싸구려 세제 냄새. 난 알아. 진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노인이 한숨을 푹 쉬며 돌아섰습니다. 깔 데 없으면 오늘 밤만 있어라. 내일 아침엔 나가야 해. 그렇게 말하고는 노인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본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톡, 톡, 톡 지팡이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고 진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진우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고 생각하며 진우는 구석에 다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였는지 이번엔 눈이 스르르 감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헛간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메고 헛간 밖으로 나왔고 본체 쪽을 보니 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것이 낡은 양은 도시락 하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식은 밥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계란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고 진우는 도시락을 들고
헛간으로 돌아가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은 밥이었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고 김치는 짜고 시큼했지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다 먹고 나서 진우는 도시락을 깨끗이 씻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았고 헛간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헛간에 그대로 남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쫓아내면 그때 가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또다시 대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멸치 몇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감사한 마음에 도시락을 들고 본체 문 앞까지 갔다가 노크를 하려다가 멈칫했고 결국 그냥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도시락은 어김없이 대문 앞에 놓여 있었고 진우는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진우는 낮 동안 헛간 주변을 청소하고 마당의 잡초도 뽑았습니다. 노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진우가 마당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본체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고 진우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진우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진우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물었습니다. 넌 왜 안 가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아원이 있잖아.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거긴 전 필요 없대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고 바람이 불어와 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더 숙였고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넌 필요 없어.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역시 쫓겨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당 청소하고 잡초 뽑은 건 봤어. 아니, 보진 못했지만 느꼈어. 진우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더 있어라. 내일은 진짜 나가야 해.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진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헛간에 있었고 노인은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내일은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노인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에는 마당을 정리하고 저녁엔 도시락을 먹고 밤엔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가 마당 한쪽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안악 몇 명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빗자루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집에 아직도 그 할망구 살아? 그러게. 30년을 여기 박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기 죽인 주제에 뻔뻔하게 잘도 살아. 쉿, 목소리 낮춰. 귀신같이 잘 들어. 여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진우는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아기 죽인 할망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진우는 본체 쪽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인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평소처럼 대문 앞으로 가자 도시락이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도시락 옆에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울퉁불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안에서 먹어라. 진우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글씨를 썼을까 싶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도시락을 들고 헛간으로 돌아가며 내내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본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진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낡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장롱과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진우는 노인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노인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먹어. 진우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뜰 수 없었습니다. 노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어색했고 긴장돼서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진우도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진우요. 성은?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고아라서 성이 없어요. 노인이 잠시 멈칫했고 진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난 사람들이 날 뭐라 부르는지 아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살인자 할망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살인자, 아기 죽인 마녀, 저주받은 할망구, 뭐 그런 거겠지. 다 맞는 말이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고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게 보였습니다. 자조적인 미소였습니다. 30년 전에 내 손으로 아기 하나가 죽었거든. 그 뒤로 이렇게 살았지.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눈도 멀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어. 아무도 안 믿거든. 그리고 어차피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섰고 진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나가. 내일도 저녁에 와.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헛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라는 그 말이 왠지 자기 얘기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저녁 노인과 함께 밥을 먹었고 낮에는 마당 일을 했습니다. 노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진우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고아원은 어땠는지, 친구는 있었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었고 진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노인은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담장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진우는 빗자루를 세우고 담장 쪽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이 땅만 확보하면 재개발 승인 떨어진다니까. 그래도 저 할망구가 안 나간다며?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목소리의 주인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옆에는 비슷한 차림의 남자 둘이 더 있었고
그들은 폐가를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 의원님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동네 제일 가는 어른이시니까. 30년 전 그 사건도 박 의원님 집안일이었잖아. 할망구도 함부로 못할 거야.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며 걸어갔고 진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노인에게 그 일을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오늘 누가 왔었지?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발소리 들었어. 3명. 구두 신은 남자들. 진우는 놀랐습니다. 맹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곧 시끄러워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래전부터.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고 진우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일어서려는데 노인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넌 도망가. 진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 집에서 나한테서 멀리 도망가라고. 진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진우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헛간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자꾸 맴돌았고 낮에 들었던 남자들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진우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진우가 헛간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진우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갔고 본체 쪽을 보니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노인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래간만이군, 이 선생.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약간 들며 대답했습니다. 박 의원. 진우는 헛간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가 며칠 전 남자들이 말했던 박 의원인가 봤습니다. 박 의원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구먼.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어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안 나간다고 했잖소. 고집이 세시긴. 하지만 이 땅은 이제 재개발 구역이야. 다들 나갔어. 당신만 남았다고. 그래도 안 나가요. 박 의원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 우리 좋게 좋게 하자고. 내가 보상금도 넉넉히 줄 테니까. 돈 필요 없소. 그럼 뭘 원하는 건가? 그냥 여기서 죽고 싶을 뿐이요. 박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죽고 싶다고?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근데 아직도 살아있네.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의원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선생, 잊지 말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건 내 덕분이야. 내가 고소 취하 안 했으면 당신 감옥 갔을 거 아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라. 당신이 거짓말로 고소한 거면서 증거 있나? 30년 전 일인데.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 났잖아. 당신이 산모 죽였다고. 노인이 이를 악물었고
진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 의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 테니 나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노인이 물었습니다.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지. 노인네 혼자 사는데 불이라도 나면 큰일 아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헛간 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그 말이 왠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머니.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구나. 네. 미안해. 무서웠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서웠지만 그것보다 화가 났습니다. 저 남자가 할머니를 협박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나가실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야. 여기마저 빼앗기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진우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손을 떨었지만 진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전 할머니 편이에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진우는 헛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이 자꾸 떠올랐고 불이라도 나면 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불을 지르는 건 아닐까, 할머니에게 해를 입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잠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평생 도망만 치고 숨어만 살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고, 할머니는 자기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의원이 준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매일 헛간과 본체를 오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고 밤이 되면 헛간 창문 틈으로 본체를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진우는 낮 동안 마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고 담장 너머로 누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와 할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일부터 넌 마을 안쪽으로 가 있어. 진우가 숟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 혹시 모르니까. 전 안 가요.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 센 건 날 닮았구나. 할머니, 농담이야. 하지만 진짜 위험할 수 있어. 박 의원 그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거든.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가요. 할머니가 위험하면 전 더 못 가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해.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도망가고. 네. 그날 밤 진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헛간 창문으로 본체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고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마당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둘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남자들은 본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캔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불을 지르러 온 거라고 말입니다. 진우는 헛간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본체 쪽으로 다가갔고 남자들이 본체 벽 쪽에 액체를 뿌리는 게 보였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튀자. 박 의원님이 깨끗하게 처리하래. 알았어. 어차피 늙은이 하나인데 뭐. 진우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남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고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저 꼬마는. 젠장, 들켰어. 한 남자가 진우를 향해 달려왔고 진우는 본능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른 남자의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고 금방 붙잡혔습니다. 남자가 진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진우는 발버둥 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본체 불이 켜졌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었고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야? 진우야? 다른 남자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자. 불이 붙기 직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고 진우를 잡고 있던 남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진우를 밀쳐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남자들은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괜찮니? 진우는 일어나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진우의 등을 토닥이는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2명이었고 마당을 살펴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 떨어진 라이터, 그리고 떨고 있는 진우를 보며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미리 알려줘서. 경찰이 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할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범인들 얼굴 봤니?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한 명이 말했어요. 박 의원님이 깨끗하게 처리하래.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의원이라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용철 의원 말입니다. 경찰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보고했습니다. 다른 경찰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주변을 순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조서 받으러 오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나간 후 할머니와 진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진우를 탁자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마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진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네. 근데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오히려 내가 더 걱정이야. 저 사람들한테 다친 데는 없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정말로 박 의원이 시킨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3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30년 전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넌 내가 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니?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아기가 죽었다는 것만. 할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난 이 마을에서 산파 일을 했어. 아기를 받는 일이지. 그때는 병원이 멀어서 집에서 아기 낳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난 수백 명의 아기를 받았어. 가난한 집도 부자 집도 가리지 않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멀리 과거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 박 의원네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다고 급히 날 불렀지. 가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어. 난산이었거든. 나는 박 의원한테 말했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산모랑 아기 둘 다 위험하다고. 근데 박 의원이 거절했어. 집안 망신이라고, 여기서 해결하라고. 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산모는 결국 숨졌어. 아기는 살았는데 기형이었어. 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쳤어. 며느리가 죽었다고, 손자가 기형이라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웠지. 내가 산모를 죽였다고 고소했어. 증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 증언하게 했고, 재판에서 난 졌어. 모든 재산을 배상금으로 날렸고, 마을 사람들한테 살인자 낙인이 찍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때 눈을 잃었지. 그리고 30년을 여기 박혀서 살았어.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하지. 지금도 억울해. 근데 어쩌겠니? 아무도 안 믿는데. 진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믿어요. 할머니가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구나.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하겠지. 근데 박 의원이 순순히 인정할 것 같니? 그럼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안 도망가. 30년 동안 도망만 쳤어. 이젠 맞서 싸워야지. 진우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 편이에요. 끝까지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그날 밤 진우는 헛간이 아니라 본체 마루에서 잤습니다. 할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있으라고 했고 진우도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할머니가 옆방에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진우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박 의원이 정말 잡힐까?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형사 2명이 함께였고 정식으로 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어젯밤에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고 할머니도 박 의원과의 관계, 30년 전 사건, 최근의 협박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지역 유지라 쉽지 않겠지만 증거가 있으니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범인들을 찾아서 자백을 받으면 더 확실하고요.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30년 전 사건에 대한 자료 같은 거 남아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불탔어요.
집 한 번 탔거든요. 그때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형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어렵겠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할머니와 진우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박 의원이 벌 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고맙다, 진우야.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의원 집에 방화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아니라 박 의원이 할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이 사건이 조용히 묻힐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방화범 2명을 체포했고 그들은 박 의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방화범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나타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은 방화범들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박 의원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박 의원을 믿었고 어떤 이는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진우와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소식을 기다렸고 가끔 형사가 찾아와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못 찾았습니다. 박 의원 측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있고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진우는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박 의원이 시킨 건데 왜 벌을 못 받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진우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들어왔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진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여기 이 선생님 댁 맞나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찾으세요? 네.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잠깐만요. 진우는 본체로 달려가 할머니를 불렀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할머니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고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시죠? 저 최순이에요. 30년 전에 선생님이 받아주신. 할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칠 뻔했고 진우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이? 네, 할머니. 접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손을 뻗어 여자의 얼굴을 더듬었고 이마에 있는 작은 점을 만지자 확신했습니다. 순이? 정말 순이구나. 네, 할머니.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받아낸 아기야. 순이 어머니가 산후조리 잘못해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순이는 이문에서 컸지. 최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절 받아주시고 어머니 돌보시다가 제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이문에서 자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검사? 네.
이지역지검 차장 검사입니다. 며칠 전에 박 의원 방화 사건 보고를 받고 설마 했는데 정말 할머니셨어요. 순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었어요.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검사까지 됐다니. 할머니, 이번 사건 제가 맡을게요. 박 의원 그 사람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순이야. 셋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고 순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사건 기록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당시 재판 기록, 증인 진술 다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신 거 맞아요. 당시 판결문 보니까 증거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냥 증인들 말만 믿고 판결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시 증인 중 한 명이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기셨어요. 유서? 네. 박 의원한테 돈 받고 거짓 증언했다고 평생 양심에 걸렸다고 쓰셨어요. 그 유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박 의원을 잡을 수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번 방화 교사는 현행범이에요. 게다가 과거 증거까지 나왔으니 정황상 박 의원이 범인이 맞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벌 받을 수 있어? 네, 할머니.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볼게요. 순이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30년 전 증인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조사했고 당시 가정부였던 김 씨의 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화범들을 다시 신문해서 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박 의원이 직접 우리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현금 1,000만 원을 주며 할머니 집에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흔적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래서 할머니까지 없애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방화범의 진술은 녹음됐고 박 의원과 만난 카페의 CCTV도 확보됐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쌓이자 박 의원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순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일주일 후 박 의원은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방화교사, 살인교사 미수, 위증교사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고 보석도 기각됐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던 박 의원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진우 그리고 순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셋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판은 다음 달에 시작될 거예요. 제가 직접 공소장 작성할 거고 최대한 무거운 형량 구형할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근데 난 형량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30년 동안 억울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도록 할게요. 언론에도 이미 연락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누명도 벗겨지는 거예요?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재심 청구도 할 거야. 30년 전 판결 뒤집고 할머니 명예 회복시킬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할머니. 꼭 그렇게 만들게요. 식사를 마치고 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재판 준비해야 해서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도와줘서 할머니가 절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순이는 진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고마워.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당연한 거 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날 밤 소리치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넌 할머니의 은인이야. 진우는 얼굴이 빨개졌고 순이는 미소 지으며 문을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진우는 마당까지 나가 순이를 배웅했고 순이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나서 할머니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할머니.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아마 포기했을 거야. 할머니, 넌 내게 용기를 줬어. 다시 싸울 힘을 줬어. 진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할머니한테 받은 게 더 많아요. 처음으로 집 같은 곳을 찾았어요. 그날 밤 진우는 이제 본체 안방에서 잤습니다. 할머니가 헛간은 춥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진우도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자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쓸모없는 존재였고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라는 가족이 생겼고 순이 누나라는 언니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에게 용기를 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옆방에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진우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고 진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이제 진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법정은 연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30년 억울한 누명을 쓴 산파, 진실을 밝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분노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재판 첫날 할머니는 진우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순이가 검사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수갑을 찬 박 의원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방청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화교사 및 살인 교사 미수 사건입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순이가 일어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용철은 자신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해 피해자 이영자 씨의 집에 방화를 지시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30년 전 자신의 며느리가 사망한 사건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워 위증을 교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30년간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순이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방화범들의 진술, 카페 CCTV, 동거래 내역, 그리고 30년 전 가정부 김 씨의 유서까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어떤 이는 박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박 의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30년 전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며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순이가 반박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은 이번 범행의 동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왔으며 이번 방화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순이는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진우를 신문하겠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방화가 있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보니까 두 남자가 담장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본체 쪽으로 가더니 벽에 뭔가를 뿌렸어요. 휘발유 냄새가 났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박 의원님이 깨끗하게 처리하래 라고요. 전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걸. 방청석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박 의원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니? 소리쳤어요. 불이야, 불이야 하고요. 할머니를 깨우려고요. 그랬더니 남자 하나가 저를 잡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전 계속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고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다른 남자가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때 경찰이 와서 남자들이 도망갔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증인은 물러가도 좋습니다. 진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할머니 옆에 앉았고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방화범 둘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방화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했고 만난 날짜와 장소, 받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화범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이미 각오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이 시킨 게 맞습니다. 그 진술에 방청석이 술렁였고 박 의원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이는 30년 전 가정부 김 씨의 유서를 낭독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박 의원님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산모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박 의원님이 큰 병원 가기를 거부했고 이 선생님은 끝까지 산모를 살리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글을 남기며 이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유서가 낭독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고 진우는 할머니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는 박 의원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장이 박 의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 의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변호사가 박 의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 의원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전 제 며느리가 죽었을 때 저는 미쳤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이 선생님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했고 거짓 증언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죄입니다. 박 의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발 때문에 이 선생님 집이 필요했습니다. 설득해도 안 나가시니까 저는 또다시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방화를 지시했습니다. 이 선생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박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 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 의원은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일 후 선고 공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고 기자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이 선생님, 박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소감이 어떠신가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합니다. 순이가 기자들을 막으며 할머니와 진우를 밖으로 안내했고 셋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구나.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다음 재판에서 선고받으면 정말 끝나요. 그래, 끝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폐가를 붉게 물들였고 오래된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셋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재심 청구 준비는 다 됐어요. 다음 달쯤 시작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그리고 할머니, 제가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순이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에 관한 거예요. 진우가 놀라며 순이를 봤고 할머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우 출생 기록을 찾아봤어요. 진우는 30년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받아낸 아기예요. 할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박 의원네 며느리를 본 바로 그날 밤 다른 집에서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미혼모였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도망갔대요. 할머니가 그 아기를 받아서 고아원에 맡기셨어요. 그 아기가 진우였어요.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박 의원네에서 산모가 숨진 직후 다른 집에서 급히 불렀습니다. 가보니 18살 소녀가 아기를 낳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냈습니다. 소녀는 아기를 보지도 않고 도망쳤고 할머니는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아기 이마에 작은 점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이마를 더듬었습니다. 헤어라인 안쪽
왼쪽에 작은 점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정말 네, 할머니. 진우는 할머니가 받아낸 아기예요. 할머니, 마지막 아기였어요. 할머니는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진우도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순이도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석양빛 아래서 할머니와 진우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 나오게 해준 아이가 30년 후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사람은 도망갔지만 자기를 세상에 나오게 해준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진우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기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옆방에서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우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야말로요, 할머니.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고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할머니와 진우의 집이었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2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입구부터 대기했습니다. 할머니와 진우는 순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용철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섰습니다. 지난 재판 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30년 전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증인들을 매수하고 진실을 왜곡했으며 피해자가 30년간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화교사는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방청석은 조용했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박용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가볍다며 혀를 찼습니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경찰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박 의원은 할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끌려나가고 재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영자 씨에 대한 재심 청구권, 이 법원은
30년 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 이영자 씨는 30년간 무고한 누명을 쓰고 살았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할머니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이 선생님,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이제야 벗겨졌습니다. 순이가 다가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진우도 할머니를 안았고 셋은 그렇게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보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한 안악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다른 안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선생님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 30년 전 선생님이 우리 손자 받아주셨지요. 그 아이가 지금 서울서 의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딸도 선생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사람들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 마을에서 선생님께 명예주민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집 수리도 마을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30년 동안 선생님께 못했던 일들, 이제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진우는 순이와 함께 마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셋은 벤치에 앉아 경치를 바라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냥 조용히 살고 싶구나. 진우랑 함께. 진우가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랑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제 내 손자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가족이네요. 할머니가 저도 받아주셨으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가족이야. 셋은 웃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떨어진 기와를 올리고 깨진 창문을 교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움직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집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새 페인트 칠, 새 기와, 새 대문, 그리고 마당에는 꽃밭까지 생겼습니다. 진우는 이제 정식으로 할머니의 손자로 입양됐고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진우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진우가 그 유명한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지팡이로 더듬지 않고 이제는 진우가 빨래를 건네주면 할머니가 받아서 널었습니다. 둘의 호흡은 완벽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뭐래? 할머니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대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교과서에. 정말이에요. 억울함을 참지 않고 끝까지 싸운 용기 있는 사람이래요. 그건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넌 날 구했잖아. 내가 없었으면 난 포기했을 거야. 진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저를 구하셨잖아요. 30년 전에. 할머니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구한 거야.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은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처음으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긴 내 집이야. 언제까지나? 진우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할머니는 진우를 안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가을밤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30년의 억울함, 12해의 외로움, 그 모든 아픔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할매한테 와줘서. 진우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할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별빛 아래서 할머니와 진우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았고 서로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진우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셋은 거실에 앉았고 순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배상금이 나왔어요. 3억 원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 필요 없어.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30년 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난 돈보다 진실이 밝혀진 게 더 소중해. 순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돈으로 할머니와 진우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진우 학비도 내고 할머니 병원비도 쓰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우 학비로 쓸게.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에 기부할래. 아이들 장학금으로. 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너무 많이 나가요. 괜찮아. 돈은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야. 우린 이미 충분히 가진 거 많아. 할머니가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가 있잖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순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옛날에 도움 많이 받았거든.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지.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배상금 중 2억 원을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매년 1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전달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돈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을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합니다. 부디 이 아이들이 저처럼 억울한 일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할머니께 감사패를 전달했고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라라. 착하게 살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겼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 선생님, 30년 전에 제 손주 받아주신 거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시죠? 김순자입니다. 선생님이 눈보라 치던 날 제 손주 받아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 군인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 아이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구만. 그 아이 잘 컸다니 기뻐. 그렇게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30년 전 자기가 받아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된 아이, 선생님이 된 아이, 군인이 된 아이, 사업가가 된 아이, 그들은 모두 할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30년간 억울하게 살았지만 그 전에 자기가 세상에 내보낸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헛되이 산 게 아니었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고 순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는 수백 명의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중 하나지. 내 마지막 아기. 셋은 웃으며 회관을 나왔고 석양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고 이제 할머니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의 긴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고 진우는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진우는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말도 더듬지 않게 됐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진우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진우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 눈사람 다 만들었어요. 진우가 신나서 소리쳤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완전 귀여워요. 할머니랑 저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져봐야겠네. 진우는 마루로 올라와 할머니 옆에 앉았고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추웠지? 이거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볼 수 없었지만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었고 찬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진우가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순이 누나예요. 순이가 눈을 털며 마루로 올라왔고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순이야, 어서 와. 추웠지? 괜찮아요, 할머니. 차 타고 왔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무슨 소식인데? 정부에서 할머니께 국민훈장을 주기로 했대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훈장? 나한테? 네. 3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그리고 수백 명의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한 공로를 인정한다고요. 진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순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진실이 밝혀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받아야겠구나. 네, 할머니. 다음 달에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진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진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면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가야지. 와, 서울. 처음 가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구경 많이 시켜줘야겠네. 할머니는 서울 가보셨어요? 옛날에 한번 가봤지. 눈 멀기 전에.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눈 멀었을 때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 손으로 보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보게 됐어. 마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글쎄, 눈으로는 사람 겉모습만 보이잖아. 근데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이 보여. 진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할매는 내 마음이 보였어. 외롭고 무섭고 상처받은 마음이.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마음이 보여. 진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마음이 보여요. 따뜻하고 착하고 강한 마음이요. 한 달 후 드디어 서울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진우는 순이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신기한 듯 창밖만 바라봤고 할머니는 진우의 설명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건물이 엄청 높아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높은데? 고아원 건물보다 10배는 높아요. 우와, 그렇게 높아? 순이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시상식 전에 시간 있으니까. 차는 서울 시내를 돌며 여러 곳을 구경했고 진우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명동거리, 남산타워, 한강다리, 모든 게 신기했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볼 수 없었지만 진우의 설명을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서울을 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청와대 근처 건물에 도착했고 시상식이 열리는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단상에는 태극기와 국민훈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영자 선생님은 평생 산파로 일하시며 수백 명의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시력까지 잃으셨지만 진실을 밝히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무죄를 입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끈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할머니는 순이와 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목에 걸어줬고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가 선생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을 구한 그 아이입니까? 네. 제 손자입니다.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어른들도 못할 일을 했으니까요. 진우는 얼굴이 빨개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우야. 내가 할머니를 구하지 않았으면 이 훌륭한 분을 잃을 뻔했어.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싸워볼 생각입니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산파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직업이 다시 존중받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계속 찾아와 감사와 격려를 전했고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할머니의 손자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고 셋은 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고 진우는 신기한 듯 이것저것 맛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뭔데? 스테이크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순이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할까요? 할머니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우도 주스 잔을 들었고 할머니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셋은 잔을 부딪히고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침대는 푹신했고 이불은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옆 침대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잠 안 오니? 할머니, 오늘 정말 꿈 같았어요. 할매도 그래.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이랑 함께 있으면 언제나 행복해.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고맙다, 진우야. 저야말로요, 할머니.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입니다. 할머니를 만났고 가족이 생겼고 집이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셋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가 도착하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애워쌌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마음으로 느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동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요. 그래야 후손들이 선생님을 기억할 테니까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시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할머니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당에는 눈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만든 눈사람도 그대로 있었고 조금 녹았지만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할머니와 진우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할머니.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 평화롭게. 할머니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싸움이 끝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도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폈고 진우가 심은 튤립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중학생이 됐고 키도 부쩍 자랐습니다. 더 이상 왜소하지 않았고 말도 더듬지 않았으며 자신감 넘치는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곤 했고 진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쓰래요. 그래, 넌 뭐라고 썼는데? 저요. 의사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 왜? 할머니 눈 고쳐드리고 싶어서요. 안과 의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저도 보고.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매는 이미 다 보고 있어. 마음으로. 그래도 정말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내 마음만으로도 할매는 행복해. 그날 오후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신비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야, 깜짝 선물 가져왔어요. 무슨 선물인데? 순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이에요. 음성으로 다 되거든요. 전화도 걸고 메시지도 듣고 책도 읽어줘요.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만졌습니다. 이런 게 다 있어? 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설정 다 해놨으니까 할머니 목소리만 등록하면 돼요. 순이는 할머니에게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줬고 할머니는 신기해하며 따라했습니다. 진우야, 전화. 할머니가 말하자 진우의 전화로 전화가 걸렸습니다. 진우가 받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네.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하나 더 있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의원 재산 중 일부가 할머니께 추가 배상금으로 나왔어요. 5천만 원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 있어요. 이 돈으로 삼파 박물관을 만드는 거 어때요? 삼파 박물관?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네. 옛날 삼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사진들,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도 함께요. 그래야 후손들이 삼파가 얼마나 소중한 직업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자. 진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와, 박물관. 저도 도와줄게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준비해 볼까요? 그날부터 셋은 박물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예전 삼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도구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며 도왔습니다. 석 달 후 마을 회관역 건물에 작은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영자 삼파 기념관이라는 간판이 걸렸고 개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옛날 삼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아기를 받는 모습을 재현한 인형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관식에서 할머니가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삼파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의 아기를 받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지켜봤습니다. 비록 30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아낸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줬으니까요. 이 박물관이 삼파라는 직업을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물관은 금방 입소문이 났고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견학을 왔고 기자들이 취재를 왔으며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됐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할머니의 손자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진우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아니, 진우가 보고 할머니는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별이 정말 많아요. 그래, 몇 개나 보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하늘이 반짝반짝해요. 예쁘겠다. 할머니도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매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진우가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할매도 그래. 내가 온 날, 할매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여름밤이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할매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만약에 말이야. 할매가 없어지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진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아야지. 내가 의사 되는 것도 봐야 하고
장가가는 것도 봐야 하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할머니 눈도 제가 고쳐드릴 거예요. 고맙다, 진우야. 근데 말이야. 네. 할매 눈은 안 고쳐도 돼. 할매는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매는 내 웃는 얼굴이 보여. 내가 행복한 모습이 보여. 그게 할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매는 지금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순이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줘서 모든 게 감사해.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가족이 돼주셔서. 할머니가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영원히. 네, 영원히. 그날 밤 진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쓸모없는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서도 필요 없다고 했고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라는 가족이 생겼고 순이 누나라는 언니도 생겼으며 마을 사람들도 자기를 아껴줬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에게 용기를 줬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우는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할머니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등학생이 됐고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 됐습니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방학 때는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순이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여전히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입구에 할머니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한 손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영자 선생님, 수백 명의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 30년의 억울함을 이겨낸 용기 있는 분, 우리 마을의 자랑. 제막식 날 할머니는 동상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고?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 할매가 이렇게 멋있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할머니가 웃었고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진우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할머니. 할매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니? 뭐예요? 널 만난 거야. 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예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매는 30년 동안 살인자로 살았어.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돌 맞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았지. 근데 내가 왔어. 작고 왜소한 아이가 할매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왔어. 그리고 할매를 구했어. 불 속에서, 세상의 편견에서, 외로움에서 구해줬어.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구하신 거예요. 30년 전에 저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셨고 1년 반 전에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린 서로를 구한 거야. 네, 서로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할매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지막이요? 왜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할매는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 의사가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안 하든, 할매는 널 사랑해.
넌 그냥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야. 잊지 마. 진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세상이 너를 쓸모없다고 해도, 내가 너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해도, 할매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넌 할매를 구한 영웅이니까. 할머니, 고맙다, 진우야. 내가 있어서 할매는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둘은 서로를 꼭 안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와 진우,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았고 서로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방에 누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운이 좋은 아이라고, 할머니를 만났고 가족이 생겼고 사랑을 받았다고, 이제 자기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30년의 고통, 1년 반의 기쁨, 그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웅이었고 생명의 은인이었고 한 소년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입구 동상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놓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동상 옆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이영자 선생님의 손을 거쳤습니다. 선생님은 수백 명의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그 아이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구한 용감한 소년 진우를 기억합니다. 작지만 큰 용기로 할머니를 구한 영웅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할머니와 진우의 이야기, 서로를 구한 두 사람의 이야기, 세상이 버렸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용기로, 따뜻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입니다.